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인니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사정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뤘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투던 인니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정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니를 손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니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는 터라 향후 KF21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의 향후 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테요.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당선인인 프라보워가 KF21의 분담금 미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이었는데요. 인니는 여전히 군부 입김이 강한 데 비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군복무 경력조차 없는 행정가 출신의 완전 민간인 대통령이었고 반면 프라보워 당선인은 군 장성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프라보워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방 분야에서 조코 위도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KF21의 분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업적 깎아내리기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라보워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KF21의 사업 유지를 두고 인니에 풀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테요. 기술 유출 미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인니를 냉철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인니를 빼고 다른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발표를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환 방사정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에 계약한 무기체계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해 국내 소유분까지 GF 모델로 우선 공급했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국민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KF21의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인니의 역할은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7,663억 원을 납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인니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2조 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우리가 피땀으로 노력 개발한 기술을 건네주느니 차라리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인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KF21 개발 사업에서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작 해야 1조 7,663억 원밖에 하지 않는 개발 비용이 아니라 수출이었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면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인 테요. 실제로 방사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최대 도입하는 수량이 140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 160대는 수출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불세출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명성이 높은 T-50이나 FA-50의 경우 2005년 양산을 시작했었지만 저수출은 6년이 지난 2011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은 바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인니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저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첫 수출을 성공함으로 인해 시장 궤적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니 자체만으로도 현지에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인니를 손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니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기에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의 이런 행동은 시제기가 공개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KF-21의 전투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도저히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것인데요. 미국의 이전 거부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4대 핵심 기술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만들었고 기술 성장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덩달아 동급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벌써부터 KF-21의 블록 3인 스텔스 형상을 논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KF-21의 시제기의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고바든각 기동은 마지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하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증명했는데요. 지난 2월 KF-21 CJ 2호기는 고바든각 조종 안정성 비행시험을 공군 전투력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냈는데요. KF-21은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영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발군의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나라가 KF-21의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건 인지상정의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IRIS-T 미티어,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AMRAAM, 국산 공대공 미사일부터 KEPD-350 전통 같은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GM-84 하푼 국산 공대함 유도탄이까지 미국과 유럽 및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KF-21의 범용성은 멀티를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도 2022년 한 폴 방산 계약 조장기부터 국영 방산기업 PGG의 입을 빌려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KF-21 양산이 시작된 이후 불독 2개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확인되자 많은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인니를 포용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 알아내고 새싹을 키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조선소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중국 조선소가 붕어빵 찍어내듯 배를 건조하는가 봅니다. 이곳에서 건조되는 선박들 중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제남입니다. 2022년 6월 17일은 중국 해군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항공모함 푸제남 진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자 이날 세계의 이목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 쏠렸습니다. 중국군은 장기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해 미 항모가 대만 해협 1000km까지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항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제남 진수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푸제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하칭 제독이 1982년 인민의 반군 해군사령원에 취임해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40년 만에 이룬 중국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슈퍼 캐리어즈 배수량 7만 티 이상 대형 항모이자 스키 점프 대식이 아니라 사출기 이한 방식의 항모였기에 남이 쓰다가 버린 구식 항모를 가져다가 분해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이 이런 수준의 항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푸제남의 배수량은 8만 여티에 달하고 무엇보다 기존 중국 항모가 채택한 스키점프 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즉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식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은 1985년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이 구입한 항모는 구식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물이었고 키예프와 민스크는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즉 정식 항모 AIRCRAFT 캐리어가 아닌 항공중순양함이라는 독특한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구입한 항모를 모두 해체의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이후 해상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유아칭 제독이 중국 공산당 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외국에서 항모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항모를 들여와도 이를 개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수하더라도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나 호위용 중대형 전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98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조선소에 공정률 68% 상태로 방치된 발야그 VARYAG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발야그를 약 260억 8,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발야그를 10년에 걸쳐 연구 개조에 취역한 것이 바로 중국 첫 번째 항모 랴오닝이었습니다. 이듬해 랴오닝을 확대 개량한 산둥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항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모는 CATOBA 알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 랜딩 기어를 사출기에 끼우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 마치 새총 쏘듯 날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메가줄MJ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를 넉넉히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랴오닝함이 채택했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 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 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서 자체 중량 17.5T, 최대 이륙 중량 32.5T인 제이젠 15 전투기를 띄우려면 25노트 46.3kmh 역풍이 불어 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모가 맞바람을 받으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이 함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제25의 엔진 추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료 무장을 실은 채로는 이 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산둥과 랴오닝의 추락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제25 전투기가 카탈로그 데이터상 최대 무장 능력인 8티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25가 날개를 접고 항모에 주기된 채 공대 공공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긴 하지만 이착함할 땐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 24발 정도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STOBAR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갈며 미국 항모와 같은 CATOBAR 카토바 방식으로 건조한 항모가 바로 푸제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제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출 방식을 위한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푸제남은 사출기는 미국 니미츠급에 탑재된 증기식이 아니라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 EMALS였습니다.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큰 반면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채택한 EMALS는 장점이 많은 사출 장비지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했습니다. EMALS 방식이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4W는 열출력 550MW 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실정을 지켜보고도 푸제남의 건조시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EMALS 방식은 가뜩이나 발사 신뢰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푸제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T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EMALS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푸제남급 항모의 동력이 불과 164MW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푸제남보다 작은 42,500T급 샤를드꼬람이 211MW, 7600T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MW, 30,000T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푸제남 같은 항모의 동력이 164MW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제남이 덩치만 크고 외관만 화려하지 사출동력이 부족해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 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야 하니 일단 만들어보자라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조차도 푸제남 개발에 관여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산동함과 푸제남 진수 사이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넘는 스펙을 요구해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 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푸제남은 실제 EMALS 방식으로 개발되어 얼마 전 사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사출 시험 차량을 EMALS 캐터펄트에 올린 뒤 물보라를 일으킨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과거 미 제너럴 포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어코 EMALS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푸제남의 사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잠할까요? 원하는 성능을 얻어냈다면 분명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성능 테스트 장면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푸둥국제공항에서 운동 중인 여객기의 승객들이 창문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중국은 사출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 결과는 은폐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테스트 장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사형도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제남과 같은 동력 계통을 채택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지만 여기에 중국은 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마저 중국 원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밀이 많고 내부 공개를 꺼리고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분명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되고 원한이는 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은폐의 은폐를 거쳐 만들어진 중국의 자존심 푸제남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 항공모함에서 헬기만 띄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복 이후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총동원해 이 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의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 분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지를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동과 정부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의 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백두산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오며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사업 울곡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만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 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서는 근대 해군 및 조합의 원조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위를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 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 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의 조선소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탐 2차례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해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데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록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이 1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대운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항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고급 1.200톤 잠수함 박이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이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RIMPAC 리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이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의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83.3m, 폭 9.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비밀 병기로 크게 활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2kg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무기로 단번에 600두께의 러시아 철갑을 뚫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무기가 마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팔맷돌처럼 활약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도 러시아처럼 전쟁에 대한 야망을 키우며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인 한국, 일본까지 공격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 전차를 상대할 또 다른 반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는 이미 한국에서는 운용 중이고 최근 대만도 급히 이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신박한 무기가 등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국제 여론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날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1만 단어 풀텍스트라는 뜻의 해시태그 푸틴 1만 VVORDSSPECHFULTEXTY를 달았는데 이 해시태그가 달린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 어파는 24시간 안에 무려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찬사일색입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라고 자문한 뒤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덮어놓고 러시아를 칭찬하고 있는 건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정세도 불안해지면서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랠프 존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인민의 반군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를 보였다며 격노한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 해군 칠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의 근거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군도 제11 전투기 등 8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 주변 정세에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대만 예비군도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군사 전문가 청거밍은 대만 예비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기관총, 박격포, 개인 총기에 국한되고 있다며 대전차 미사일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제블린과 홍준 대전차 로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예비군의 대전차 미사일 훈련을 늘려야만 유사시 실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02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블린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3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식한 듯 평상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또 수입하면서 대만 해협 주변이 긴장을 타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1억 달러 약 200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또 승인한 것인데요. 지난해 8월 7억 5억만 달러 약 9억억 원 규모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탱0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로 현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12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대만은 물론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기회에 주변국을 모두 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태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내친김에 한국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중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한 만큼 동북 공정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시탐탐 한국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이라면 러시아 영토를 떼어내 만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별반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같은 중국의 야심을 꺾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차 수백 대를 때려잡을 또 하나의 반전 무기 지뢰살포기 볼케이노가 등장한 겁니다. 볼케이노는 대량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는데요. 실제로 미 육군은 1990년대에 사용했던 지뢰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케이노 지뢰살포기는 차량 또는 항공기에 장착해 지뢰를 살포하는 장비로 160개의 캐니스터 안에 960발의 지뢰가 담겨 있고 0.9m 간격으로 지뢰를 살포합니다. 볼케이노는 M939 5톤 트럭,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에 장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뢰가 무분별하게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폭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술 지휘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뢰밭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육군은 근거리 적에 대한 압도를 유지하기 위해 볼케이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볼케이노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볼케이노를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UH-60 헬기 또는 전술 트럭에 탑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볼케이노가 순식간에 지뢰를 뿌리는 모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볼케이노는 전차가 올 만한 지역에 지뢰를 집중 살포하면서 주변 일대를 요새화하며 포위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볼케이노를 가져다주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볼케이노를 주문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만군은 미국의 볼케이노 지뢰 살포 시스템 구매를 위한 주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넓은 지역에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는 볼케이노 시스템 구매를 추진해 왔는데요.
실제로 구입 제한은 지난해 말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중국 전차를 때려잡을 무기 체계를 구비하게 됐는데요. 한편 중국이 한국 땅을 밟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의 전차는 오기도 전에 초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볼케이노는 물론이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세계 최강 대전차 무기 현궁과 중국 전차 킬러 LAH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 헬기의 경우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며 무장 시스템 첨검을 도입함으로써 전차 킬러 명성을 잇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 LAH의 무장 통합 시스템으로 국산 헬기 및 항공기들과 무인기 연동 작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